진짜 엄마는 우물 속에 있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박지원과 그의 아내 김미정은 그저 웃어넘겼다. 4살 배기 아들 민기가 창밖을 응시하며 한 말이었다. 방금 뭐라고 했니? 미정이 물었다. 진짜 엄마는 우물 속에 있다고요. 민기가 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기억나요. 엄마는 파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엄마가 떨어졌어요. 지원은 크게 웃었다. 애들 장난이야. 상상력이 풍부하네. 아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미정이 눈살을 찌푸렸다. 어린애가 뭔가 이상한 걸 보면 관심을 가져야지. 뭘 봤다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어디서 귀신 얘기 듣고 따라하는 거겠지. 민기가 일어나 미정을 똑바로 쳐다봤다. 진짜 엄마는 지금 엄마보다 머리가 더 길었어요. 진짜 엄마는 날 안아주고 노래도 불러줬는데 지금 엄마는 노래가 없어요. 미정은 움찔했다. 그녀는 민기에게 단 한 번도 노래를 불러준 적이 없었다. 용인의 고아원에서 민기를 입양한 지 1년, 그녀는 항상 친모처럼 대하려고 노력해왔다. 민기야, 착한 아이니까 헛소리 하지 마. 알았지? 미정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원 아빠랑 미정 엄마랑 사는 게 벌써 충분해. 진짜 엄마가 좋아요. 우물 속에 있는 엄마요. 민기가 이번에는 속삭이듯 말했다. 다음 날 미정은 오랜 이웃 서윤아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두 사람은 오래된 포도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참새들이 지붕 위에서 지저귀었다. 벌써 3번이나 그런 말을 해. 미정이 목소리를 낮췄다. 계속 진짜 엄마가 우물에 있다고 하는데 무섭기 시작했어. 윤아가 혀를 쳤다. 내가 말했잖아. 고아원 애들은 보통이 아니라고. 결핍 속에서 자라고 뭔가 끔찍한 일을 목격하기도 하고. 내가 거기서 봉사활동했을 때 한 여자애는 귀신이 신발을 숨겼다고도 했어.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이 윤아야. 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한 번은 그 아이 눈을 들여다봤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마. 어쩌면 누군가 우물에 대해 말하는 걸 들었을지도 모르지. 아무도 우물에 대해 언급한 적 없어. 정원을 다시 꾸민 이후로 오래된 우물은 거의 메워졌거든. 민기는 혼자서 후원에 나간 적도 없고. 윤아가 눈썹을 찌푸렸다. 불안한 느낌이 들긴 하네. 내가 너라면 심리검사라도 받게 할 것 같아. 최소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날 저녁 민기는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파란 크레용으로 그림 속 여자의 드레스를 꽉 채워 칠했다. 미정이 들어와 잠시 지켜봤다. 이게 누구니? 진짜 엄마요. 민기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왜 진짜 엄마는 파란 옷을 입고 있니? 떨어질 때 입고 있던 색이니까요. 우물에 떨어지기 전에 제가 거기 있었어요. 울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네가 혼자 그걸 봤다고? 어린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은 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면서도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삐뚤빼뚤한 선들이었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여자가 떨어지고 머리카락이 날리며 우물은 종이 한가운데 검은 구멍으로 그려져 있었다. 일주일 후 지원의 사촌이자 마을의회 구성원인 최준호의 집에서 지원은 그와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민기 얘기 들었어. 준호가 2번째 캔을 따며 물었다. 응. 우물과 진짜 엄마에 대한 헛소리라며 마을 사람들이 왜 그런 아이를 데려왔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지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 애는 문제가 있지만 괜찮아. 그냥 내버려두면 자라면서 다 잊을 거야. 확실해? 준호가 의자에 기대며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이들은 종종 어른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들을 말하지. 때로는 맞기도 하고. 지원이 준호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에 경계심이 번쩍였다. 무슨 의미야? 준호가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아, 그리고 너희 집 뒷마당 우물은 아직도 있는 거지? 옛날 일은 파헤치지 마.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주제를 바꿨다. 어느 아침 미정이 민기를 데리고 광장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유부과자를 팔며 옆 사람에게 킥속말을 했다. 저 아이야. 죽은 사람과 이야기한다는 애. 옆에 여자가 혀를 찼다. 미정이 참 바보 같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를 데려오다니. 두 사람은 킬킬거렸고 뒤에 서 있던 미정은 모든 말을 들었다. 그녀는 민기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민기가 올려다봤다. 엄마, 저 사람들은 안 믿어요. 미정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진짜 엄마가 울던 그때를 기억해요. 제가 자고 있다가 깼어요.
소리가 나서 정원으로 나갔는데 아빠만 거기서 혼자 나오는 걸 봤어요. 미정이 멈춰섰다. 왜 그런 걸 기억하니?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 밤 머릿속에 있어요. 그날 밤 미정은 지원과 마주 앉았다. 당신 알아요?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당신이 그의 엄마가 사라진 날 밤에 정원에 혼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꼬맹이 말 때문에 날 의심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당신은 그 아이가 친구로부터 보내온 고아라고 했지만 난 그 친구를 본 적도 없고 입양 서류도 너무 대충이었어요. 지원이 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미정아, 너무 나가지 마. 민기가 문가에 서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고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다른 밤, 미정은 악몽 속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민기가 창가에 서서 뒷마당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민기가 뒤돌아보며 속삭였다. 엄마가 울고 있어요. 잘 들려요. 아니야. 우물 아래 아무도 없어. 그건 그냥 꿈이야. 아니에요. 아빠가 삽을 들고 있는 거 봤어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가 밀었어요. 엄마가 떨어졌고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아무도요. 미정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어떤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미정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민기는 시리얼 그릇 앞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는 먹지도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그 눈빛은 미정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알아? 엄마랑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마. 엄마는 제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민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진짜 엄마는 제가 매일 밤 보는 사람이에요. 파란 옷, 긴 머리, 손을 내밀고 있어요. 미정은 침을 삼켰다. 그만해, 밥 먹어. 저는 땅 밑에서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들어요. 우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기억나요. 엄마는 소리도 지를 수 없이 떨어졌어요. 지원이 들어와 신문을 테이블에 던졌다. 아직도 그러고 있어? 또 헛소리야? 미정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목소리 낮춰요. 지겨워 죽겠네. 계속 반복해대. 우물이니 파란 옷이니 진짜 엄마니 너무 애를 응석바지로 키웠어. 지원이 고함을 치며 테이블을 내리쳤고 그릇들이 덜그럭거렸다. 민기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머리를 기울여 마치 그가 낯선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았다. 아빠는 제가 진짜 엄마 얘기하는 걸 싫어하죠? 아빠가 엄마를 밀어서 그런 거죠? 입 닥쳐. 지원이 달려들어 손을 들었다. 미정이 재빨리 사이에 끼어들어 민기를 등 뒤로 밀었다. 지원씨, 안 돼요. 애를 때리려고요? 믿을 수가 없네요. 지원은 멍하니 서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한순간 침묵이 흘렀고 민기는 고르게 숨을 쉬며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계속 바라보았다. 아빠는 그걸 숨겼지만 전 꿈에서 봤어요. 매번 잠들 때마다 진짜 엄마가 떨어지는 걸 봐요. 엄마는 원하지 않았는데 아빠가 밀었어요. 미정은 몸을 돌렸다. 민기야, 왜 그런 말을 하니? 너는 여기 오기 전에 아무것도 기억 못해. 너는 4살밖에 안 됐어. 하지만 엄마가 떨어질 때 그 느낌을 기억해요. 차가운 바람, 비명소리, 엄마가 아팠어요. 제가 봤어요. 지원은 코트를 움켜쥐고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갔다. 다음 날 미정은 민기를 마을의 심리상담실로 데려갔다. 정신적 외상을 겪은 많은 아이들과 일해온 정유진 의사가 두 모자와 마주 앉았다. 민기야, 네가 꿈에서 보는 것에 대해 선생님한테 말해줄 수 있니? 민기가 탁자 위에 펜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말했다. 꿈이 아니에요. 기억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니? 엄마가 집 뒤 우물에 밀려 떨어지는 걸요. 파란 옷을 입고 계셨어요. 밤이 어두워서 소리를 지를 수 없었어요. 아빠는 거기 있었어요. 유진은 메모를 했다. 그녀는 미정에게 물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거의 매주요. 미정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때로는 밤중에 정원을 배회하며 혼자 이야기해요. 유진은 민기에게 다시 물었다. 진짜 엄마를 자주 보니? 네, 제가 슬플 때마다요. 엄마는 저에게 손을 흔들지만 손에 진흙이 묻어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 보는지 눈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귓가에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요. 바람처럼 부드럽게. 검사 후 유진은 미정을 남겨두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건 정상적인 증상이 아닙니다. 아이는 단편적인 기억과 자신의 친모가 살해되었다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외상 후 분리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4살인데 어떻게 갓난아기 때부터의 일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의 뇌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억과 감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유진이 말을 멈췄다. 미정이 물었다. 그가 범죄를 목격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결론 내릴 수 없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매우 다릅니다. 마치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기는 계속 침묵을 지켰다. 미정은 백미러로 그를 힐끗 보았다. 민기야, 엄마한테 화났니? 아니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무서워한다는 걸 알아요. 미정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후 유나가 다시 놀러왔다. 그녀는 몇 조각의 달콤한 케이크를 가져왔다. 민기는 방에서 놀고 있었다. 두 여자는 부엌에 앉았다. 그 애가 날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아? 미정이 속삭였다. 마치 내가 그에게 대답을 빚진 것처럼. 유나가 찹잔을 내려놓았다. 지원 씨랑 얘기해봤어? 아니, 하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 그 우물 우리가 이사온 첫 해에 거의 메웠거든. 다시 생각해본 적 없었어. 유나가 눈썹을 찌푸렸다. 조심해야 해. 만약 아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원 씨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 유나는 침묵했다. 그날 밤 민기는 또 꿈을 꿨다.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나 불을 켰다. 엄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먼 곳에서 그는 작은 신음 소리를 들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민기는 일어나 발코니로 나가서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옛 우물자리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진짜 엄마. 그가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절반이 땅에 묻힌 여자가 여전히 손을 뻗고 있었다. 미정은 그림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이상 유치원에 가지 마. 미정은 말했다. 다른 부모들이 그 애가 우리 아이를 겁준다고 항의해. 죽음과 피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를 빈 눈으로 쳐다본대. 학교에선 일시적으로 홈스쿨링을 권장했다. 어느 날 마을 책임자인 이정호가 문을 두드렸다. 미정 씨,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웃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죠? 우물 이야기, 아이 이야기요. 누군가 그 아이가 한밤중에 혼자 속삭이는 걸 들었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물 주위에 작은 발자국을 봤다는군요. 아무도 정원에 가지 않아요. 정호 씨, 과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안전을 원할 뿐입니다. 그 아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웃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요. 미정은 문을 닫고 돌아섰다. 민기가 계단 위에 서서 모든 것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원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미정이 다가와 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민기의 입양 서류 사본이에요. 유진에게 부탁해서 찾아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지원은 힐끗 보고는 종이를 테이블에 던졌다. 네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네. 중개인 이름이 최준영이네요. 서류에 적힌 주소에 갔는데 그곳은 2008년에 철거됐어요. 서류가 위조됐다면 어떡해요? 민기는 이름 없는 고아가 아니에요. 그가 당신과 다른 여자 사이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원이 벌떡 일어났다. 그만해. 미정이 뒤로 물러섰다. 그는 파란 옷을 입은 여자에 대해 말해요. 당신이 그녀를 우물에 밀어 넣었다고요. 지원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조용히 해. 민기는 위층에서 문틈으로 보고 있었다. 두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다음 날 민기는 종이와 펜을 가져와 작은 쪽지를 썼다.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마을 사무소였다. 준호가 일하고 있었다. 준호 삼촌. 민기야, 너 혼자 여기 온 거야. 삼촌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집 뒤 우물 알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 아래 시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진짜 엄마예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농담 아니에요. 우물을 다시 파내고 싶은데 삼촌 도움이 필요해요. 준호는 민기가 건넨 종이를 받았다. 그 위에는 우물 위치에 선명한 빨간 X가 표시된 정원 그림이 있었다. 맨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진짜 엄마가 여기 있어요. 며칠 동안 여기 있어야 해. 미정이 민기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돌봐주실 거야. 엄마와 아빠는 곧 데리러 올게. 여기 싫어요. 민기가 용인정신병원의 하얀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기 너무 추워요. 괜찮아. 착한 아이니까 곧 나아질 거야.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 허리를 굽혀 미소 지었다. 안녕 민기야. 나는 김준섭 선생님이야.
앞으로 몇 주 동안 너의 새 친구가 될 거야. 새 친구 필요 없어요. 진짜 엄마가 필요해요. 미정은 한숨을 참으며 준섭과 눈빛을 교환하고 정문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철문이 닫힐 때 진짜 엄마는 우물 속에 있어요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에 울렸다. 다음날 치료실에서 준섭은 민기 앞에 앉아 메모장을 넘겼다. 파란 옷을 입은 여자를 매일 봐? 민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해 줄 수 있니? 머리가 길고 검은색이에요. 눈은 너무 슬퍼요. 손을 저에게 흔들지만 입은 열 수 없어요. 진흙에 덮여 있다고 생각해요. 준섭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물 속에 있다고 할 때 뭐가 보이니? 약한 빛이요. 물도 있지만 대부분 어두워요. 머리카락이 떠다니는 것도 보여요. 울고 있지만 아무도 듣지 못해요. 아빠 지원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아니에요. 알아요. 민기는 3일째부터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간호사 소희가 음식 쟁반을 가져왔을 때 그는 그저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기야, 뭐라도 먹어야지? 안 돼요. 먹을 때마다 바닥 아래서 신음소리가 들려요. 소희는 눈썹을 찌푸렸다. 뭐가 들린다고? 땅속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진짜 엄마가 민기야, 민기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소희는 간호사실로 돌아가며 중얼거렸다. 그 애가 또 헛소리해. 귀신에 털 것 같아. 어느 아침 준섭은 민기를 관찰실로 데려갔다. 방 안에는 파란 드레스를 입은 인형과 작은 검은 돌이 있었다. 민기야, 진짜 엄마를 생각나게 하는 것을 골라볼래? 그는 망설임 없이 인형을 가리켰다. 엄마가 이런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어디서 그렇게 입은 엄마를 봤니? 우물에 밀려 떨어질 때요. 준섭은 수석심리학자 박소연이 지켜보는 거울 쪽을 힐끗 보았다. 아이가 기억을 상기시키는 이미지에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세달로프람 용량을 5mg으로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연이 인터폰에 말했다. 두 번째 주, 민기는 밤에 약간의 경련을 보이기 시작했다. 간호사는 그가 바닥에 누워 땅을 긁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땅이 차가워요. 땅이 엄마를 덮고 있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들은 가벼운 진정제를 주사했다. 민기는 6시간 동안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깨어났을 때 그는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했다. 거기 내려갔었어요. 어디에? 우물이요. 거의 2주 만에 미정이 방문했다. 간호사가 그녀를 대기실로 안내했다. 미정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이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우물 속 여자에 대해 얘기하고 최근엔 몽유병이 시작됐어요. 몽유병이요? 네, 한 번은 그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수구를 내려다보며 엄마 춥지 않아요? 라고 속삭이는 걸 발견했어요. 미정은 이마에 손을 얹었다.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합니까? 아니요. 지원 씨가 데려왔다는 것만 알아요. 그를 믿으세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세 번째 주, 소연은 민기에게 뇌 스캔을 요청했다. 잠재의식적 기억력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됐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준섭에게 말했다. 이렇게 상세한 상상체계를 가진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스캔에서는 아무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로 대뇌 피지를 자극했을 때 민기는 떨기 시작했다. 엄마가 가라앉는 게 보여요. 뭐라고 말했어요? 준섭이 물었다. 엄마는 떠오를 수 없어요. 온몸에 진흙이 묻었어요. 제가 소리쳤지만 아빠 지원은 등을 돌렸어요. 준섭은 눈살을 찌푸리며 속삭였다. 이 이야기는 무서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어요. 어느 점심때 준호가 병원에 들렀다. 그는 용인에서 돌아온 참이었고 몇 가지 오래된 기록을 조용히 찾아보았다. 민기는 어떻습니까? 그가 복도에서 준섭 옆에 서서 물었다. 좋지 않아요. 아이는 계속 트라우마적인 기억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물과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예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섭이 돌아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입양 서류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서명한 사람의 이름을 확인해봤는데 11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더군요. 준섭은 서류 폴더를 꽉 쥐었다. 그렇다면 전체 입양 과정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민기는 자신이 하얀 방에 있는 꿈을 꿨다. 그는 차가운 타일 바닥을 맨발로 걸었다. 멀리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그는 바닥 중앙에 있는 검은 원형 구멍인 우물로 걸어갔다.
그가 몸을 숙였을 때 창백한 손이 우물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진짜 엄마, 민기가 속삭였다. 얼굴이 나타났다. 창백하고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웠다. 그 얼굴은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다. 다음날 그는 깨어나 종이와 펜을 찾아 한 줄 적었다. 진짜 엄마 이름은 서지영이다. 간호사 소희가 그 쪽지를 발견하여 소연에게 전달했다. 아이가 전에 이 이름을 언급한 적은 없었어요. 소연이 말했다. 용인 근처에서 지난 10년간 실종된 사람 명단이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준호는 얇은 서류 묶음을 들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서지영 30세, 가정부, 2018년 미스터리하게 실종, 지원을 위해 일했다. 준섭은 몸을 움찔했다. 그렇다면 민기는 피해자의 아들일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녀의 실종은 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주말 미정은 거의 한 달간의 치료 후 민기를 데리러 왔다. 집에 가고 싶니? 그녀가 물었다. 우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해요. 무섭지 않니? 민기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요.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미정은 아이를 꽉 안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대답은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견딜 수 있을지 몰랐다. 엄마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나요? 시간이 흘러 민기는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24세였다. 그는 철로 옆 오래된 아파트 단지 2층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빛나는 서점이라는 중고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악몽은 여전히 그를 떠나지 않았다. 민기 씨,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 그 질문에 그는 깜짝 놀랐다. 지은이 서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였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다가왔다. 또 잠을 못 잤어요? 응, 똑같은 꿈이야. 지은아, 너는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을 믿어? 지은이 머리를 기울였다. 완전 어릴 때요? 당연히 안 믿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3살 이전의 기억은 없잖아요. 하지만 난 너무 선명해. 우물이 있었어. 파란 옷을 입은 여자가 있었어. 그 얼굴이 정확히 기억나. 지은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또 그녀를 꿈에서 봤어요? 꿈만이 아니야. 내가 우물 옆에 서서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 그녀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며 눈을 크게 뜨고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어. 매번 깨어날 때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고 마치 내가 그녀를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지은이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혹시 그게 내 친어머니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민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바로 그 사람이야. 그날 오후 민기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거울 앞에 멈춰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 아래 다크서클, 볼은 확연히 여위어 보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랍을 열어 맨 아래에서 얇은 서류 묶음을 꺼냈다. 그것은 그가 몇 년 동안 모아온 흩어진 종이들이었다. 2018년 미해결 실종 사건 서류, 서지영 30세, 가정부,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그의 평생을 괴롭혀온 꿈 속 얼굴과 매우 닮아 있었다. 왜 내가 당신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요? 왜 아무도 날 믿지 않았을까? 그날 저녁 전화가 울렸다. 준호였다. 시간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삼촌? 마을 기록 보관소에서 오래된 서류를 더 찾았어요. 네가 봐야 할 게 있어. 민기는 바로 그날 밤에 갔다. 마을 의회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었고 준호의 책상 램프만 켜져 있었다. 이거 봐. 준호가 그에게 2017년 주택임대등록부 사본을 밀었다. 지원의 이름 아래에 같은 주소에 등록된 다른 이름이 있었다. 서지영, 임시 거주, 계약 없음. 이 사람은 지원이 고용한 가정부였고 다음 해에 실종 신고된 사람이야. 민기는 굳어졌다. 그녀는 우리 집에 있었는데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준호는 의자에 기대며 계속 말했다. 또 한 가지가 있어. 민기야, 내 이름은 2018년, 2019년 용인 주변의 어떤 병원 출생 기록에도 없어. 마치 네가 시스템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난 지영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만약 맞다면 그녀의 실종은 너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 며칠 후 민기는 옛집으로 돌아갔다. 지원의 집은 많이 낡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다. 미정은 2년 전에 친정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민기가 초인종을 눌렀다.
지원이 문을 열고 그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너구나? 들어가도 될까요? 잠깐만요.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피했다. 뒤뜰은 기억 속과 똑같았다. 무릎까지 자란 풀, 땅에 드러난 벽돌 조각들, 그리고 구석에는 메워진 우물이 있던 곳이 있었다. 여기 꽃을 좀 심고 싶어요. 민기가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원이 눈썹을 찌푸렸다. 뭘 하려는 거냐? 그냥 정비하려고요. 너무 어수선해요. 나중에 채소를 키울 수도 있고요. 지원은 침묵했다. 그의 눈빛에 불편함이 스쳤다. 그곳만 빼고 어디든 할 수 있어. 왜요?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민기가 정원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여기 아래 뭐가 있어요? 지원이 소리쳤다. 뭘 생각하는 거야? 난 너를 20년 동안 키웠어. 아니요, 당신은 아무도 다가가지 못할 아이를 키운 거예요. 진실을 아는 아이를. 입 닥쳐, 내가. 지원은 굳어졌다. 민기의 눈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두려움이 없었다. 그것은 차갑고 결단력 있고 억눌린 분노로 가득 찬 눈이었다. 저는 이 땅을 발굴할 허가를 신청할 거예요. 제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바닥까지 파내야 한다 해도요. 지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다음 날 저녁, 지은이 민기를 찾아왔다. 그는 지원 집 뒤뜰의 지도를 그리며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 그가 유죄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믿어. 내 친어머니를 땅에 묻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지은이 그의 옆에 앉았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직면할 준비가 됐어요? 민기는 창밖을 바라봤다. 난 평생 거짓말과 함께 살았어. 더 이상은 원치 않아. 진실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최소한 그건 진실이니까. 지은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함께 갈게요. 다음 날 아침 민기는 토지국에 가서 뒷마당 발굴 허가를 신청했다. 그곳에서 그는 심각한 표정의 공무원 강유림을 만났다. 정원 땅을 파내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해요. 특히 오래된 우물이 있었던 지역이라면 규정에 따라 지질학적 보험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진짜 이유를 말해주신다면요? 민기는 침묵했다가 서지영의 사망증명서 사본과 준호가 찾은 서류들을 내밀었다. 유림은 그것들을 읽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네요. 잠재적인 형사사건 파일이에요. 그날 오후 지원은 마을 의회에서 보낸 봉인된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수사를 위해 뒷마당을 일시적으로 봉쇄하라는 요청이었다. 그는 종이를 바닥에 던지고 얼굴이 붉게 변했다. 오후의 바람이 키 큰 풀을 스쳐 지나갔고 땅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확실해. 준호는 그들이 지원의 옛집 앞에 차를 세웠을 때 다시 한번 물었다. 확실해요. 민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뒷마당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아마 평생 꿈에 갇혀 살게 될 거예요. 준호는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임시 허가를 받았어. 3일 기한이야. 그 후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마을에서 중단해야 해. 3일이면 충분해요. 민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저 우물 바닥까지만 가면 돼요. 그날 밤 지원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어두운 조명이 벽에 그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TV 소리가 작게 울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민기가 들어왔다. 지원이 올려다봤다. 여기서 뭐 하냐? 뒤뜰 땅을 정비할 공식 허가를 받았어요. 파낼 거예요. 미쳤구나. 아마도요. 언론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냄새를 맡은 거죠. 내가 모든 걸 망치게 놔둘 거라고 생각해?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죠. 그렇죠? 민기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바라봤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전 보았어요. 아니면 최소한 진흙 냄새, 비명, 그리고 한번 밀고 난 후에 침묵을 느꼈어요. 지원은 벌떡 일어서서 와인잔을 꽉 쥐었다. 나가. 파낼 거예요. 당신이 내 앞을 막고 서 있다 해도 파낼 거예요. 지원은 잔을 바닥에 3개 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민기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돌아서서 나갔다. 다음 날 아침 7시 작은 굴착기를 실은 트럭이 문 앞에 멈췄다. 준호가 먼저 내렸고 그 뒤로 키가 크고 모자를 쓴 남자가 따라 내렸다. 태성이라는 이름의 전문 굴착기사로 준호가 대전에서 특별히 고용한 사람이었다. 우물이 어디 있었지요? 태성이 모자를 내리며 물었다. 민기는 뒷마당 구석 키 큰 풀이 우거진 곳을 가리켰다. 저기 우물이 있었어요.
지금은 메워져 있지만. 태성이 작게 웃었다. 과거를 잊기 위해 연못까지 메우는 사람들도 봤어요. 하지만 땅은 잊지 않아요. 그는 굴착기를 작동시켰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모여들어 담장을 따라 늘어서며 웅성거렸다. 저게 예전에 잠꼬대 하던 애 아니야? 응, 민기. 이제 컸네. 진지해 보여? 우물 이야기 기억나? 당연하지. 누가 있겠어?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민기는 모든 말을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땅을 파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렸다. 첫 번째 흙층에서 갈라진 바위들이 드러났다. 정오쯤 태성이 거의 2미터를 파내려갔을 때 기계 소리가 멈췄다. 여기 뭔가 있어요. 그가 크게 외쳤다. 준호와 민기가 달려갔다. 옆으로 치워진 흙 아래에는 벽돌로 된 원이 있었다. 시멘트로 거칠게 메워진 우물 입구였다. 태성은 가운데를 세게 두드린 후 말했다. 이 부분은 비전문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마도 그냥 덮고 흙을 덮은 것 같아요. 깨세요. 민기가 목이 메어 말했다. 태성은 드릴 해머를 사용해 시멘트를 부볐다. 약 30분 후 큰 구멍이 나타났고 우물 아래에서 지독한 냄새가 올라왔다. 맙소사. 준호가 코를 막았다. 너무 지독해. 민기는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다가가 몸을 숙이고 내려다봤다. 너무 어두워요. 그는 꿈에서처럼 속삭였다. 준호는 손전등을 켜서 바닥을 비췄다. 빛이 깜박이며 무언가 둥글고 축축한 것을 비추었다. 경찰을 부르세요. 준호가 소리쳤다. 태성은 즉시 차로 돌아가 전화를 걸었다. 민기는 여전히 서 있었고 아래의 어둠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머리카락이 보이는 것 같아요. 민기가 멀리 물러섰다. 준호가 그를 잡아당겼다. 이제 범죄 현장이야. 가자. 안 돼요. 엄마를 한 번 더 봐야 해요. 그게 정말 엄마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 얼굴을 20년 동안 매일 봐왔잖아. 꿈에서, 눈물 속에서, 가장 무서운 침묵 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목까지 짙은 악취가 밀려왔다. 이웃들은 물러서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코를 막고 기침했다. 경찰은 약 25분 후에 도착했다. 세 대의 경찰차가 입구를 봉쇄하고 노란 테이프가 정원 전체를 둘러쌌다. 한 여성 경찰관이 다가와 준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하나 경위입니다. 용인경찰서에서 왔습니다. 누가 먼저 발견했죠? 저요. 민기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제 친어머니가 살해되어 그곳에 묻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런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기억이죠. 직감이고 20년 넘게 괴롭힘을 당한 세월이에요. 그리고 서지영이라는 여성이 바로 이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는 민기를 몇 초 더 바라본 뒤 우물을 탐색하는 법의학팀으로 향했다. 고해상도 카메라가 내려졌고 화면에 흐릿한 이미지가 나타났다. 이런, 한 기술자가 중얼거렸다. 하나가 몸을 숙여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뼈였다. 준호가 숨을 내쉬었다. 내 말이 맞았구나. 민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 있었고 두 손은 꽉 쥐어져 있었으며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2시간 후 밧줄로 유해의 일부가 끌어올려졌다. 기술자들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하얀 천 위에 놓았다. 함께 발견된 것은 이미 썩어버린 재킷이었지만 파란색 천 조각이 여전히 선명했다. 민기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예요. 그 옷이에요. 하나가 다가왔다. DNA 검사를 실시할 거예요. 만약 서지영 씨가 맞다면 비교를 위해 당신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준비됐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살았던 사람은 누구죠? 지원 씨, 제 양아버지요. 민기는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 우물이 존재했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눈빛을 보였다. 해가 저물 때까지 민기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보호선이 쳐진 우물 가장자리 앞에 서 있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흙냄새는 아직 가시지 않았다. 준호가 그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었다. 혼자 있고 싶니? 민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여기 있고 싶어요. 그녀가 제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고 싶어요. 더 이상 길을 막거나 눈을 감거나 꿈속에 숨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민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는 한때 미친 아이, 헛소리하는 아이, 귀신 들린 아이로 불렸어요.
하지만 진짜 미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묻으려 한 사람이었죠. 바람이 다시 불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밤속에서 파란 옷을 입은 여자의 얼굴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그저 평화로워 보였다. 당신은 피해자의 친척인가요? 흰 가운을 입고 머리를 높게 올린 한 여성이 물었다. 그녀의 가슴에 있는 명찰에는 박지숙, 법의학 전문의라고 적혀 있었다. 민기는 고개를 끄덕였고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는 그녀의 아들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숙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와 준호에게 법의학 연구소 근처 벤치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들은 서지영이 확실히 우물에서 발견된 유골임을 확인하기 위한 최종 DNA 대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20년 동안 민기를 괴롭혀온 여성이었다. 혈액형이 뭔지 아나요? 지숙이 물었다. O형이요. 어렸을 때 검사했어요. 그럼 빠를 거예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유해의 치아 샘플과 분해되지 않은 머리카락 샘플을 얻었어요.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몇 시간만 더 필요합니다. 민기는 두 손을 꽉 쥐었고 방이 에어컨으로 차가웠음에도 이마에 땀이 맺혔다. 준호가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넌 진실을 찾기 위해 일어난 사람이야.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 지원의 집 앞에서 형사팀이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나 경위는 수색 영장을 들고 문을 세게 두드렸다. 지원 씨, 경찰입니다. 안에서 대답이 없었다. 하나는 두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밀어 열었다. 집은 깜깜했고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으며 곰팡이와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하나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걸어갔다가 멈췄다. 여기요. 한 경찰이 불렀다. 지원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고 머리는 테이블 위로 떨어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거의 빈 술병, 반쯤 탄 담배, 그리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종이에는 흘림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난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일을 했을 뿐. 내가 그 아이를 키웠다. 내게 권리가 있었다. 하나는 이를 갈며 그를 조사하고 혈액검사와 정신감정을 받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제부터 지원은 살인수사를 위해 구금될 것이다. 법의학 연구소에서 지숙이 서류 묶음을 들고 나왔다. 결과를 지금 들으시겠어요? 그녀가 민기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네, 제발요. 우물에서 발견된 유골은 20부 31세 여성의 것으로 심한 두부 외상으로 인한 두개의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추정 시점은 약 19와 20년 전이며 유해의 DNA는 당신의 샘플과 99.96% 일치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숙은 점추었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당신의 친어머니입니다. 서지영 씨. 무거운 공기가 복도를 감쌌다. 민기는 근처 철제 난간을 꽉 붙잡았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는 거칠게 숨을 쉬다가 쓰러졌지만 울지는 않았다. 방금 도착한 지은이 달려와 그를 받아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가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냥 마침내 어머니를 보게 됐어. 지숙은 민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분명 아들이 있지 않은 것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럼 확정된 거네요. 준호는 그와 하나가 차 안에 앉아 있을 때 다시 물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법의학적 증거가 충분해요. 남은 건 지원이 자백하게 하는 것뿐이죠. 자백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나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여겨요.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서지영을 단순히 개인적인 적대감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스캔들이나 권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거나 혹은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이 때문일 수도 있고요. 민기는 특별한 방에서 어머니의 유해를 다시 볼 수 있게 허락받았다. 유해는 다시 조립되어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진흙과 흙으로 얼룩진 색이 바랜 파란 재킷이 있었다. 민기는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재킷 자락을 들어 올려 풀린 솔기를 바라봤다. 저는 꿈에서 이 재킷을 봤어요. 그는 마치 혼잣말처럼 작게 말했다. 매일 밤 제가 꾸중 듣고 맞고 울 때마다 엄마는 항상 거기 계셨어요. 지은이 옆에 서서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엄마를 수천 번 불렀어요. 이제 엄마가 들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문틈으로 흘러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그 순간 민기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공허함이 없었다. 하나는 취조실에서 지원과 마주 앉았다. 나이 든 남자는 지쳐 보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수염이 덥수룩했다. 지원 씨, 서지영 씨가 실종된 날 현장에 있었죠. 당신은 그 당시 그 집에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녀의 시신은 당신 집 뒤뜰 우물에서 발견됐습니다. 지원은 침묵을 지켰다. 민기가 그녀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알았지. 그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고 합법적인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죠? 지원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건 실수니까. 가정부와 관계를 맺었군요. 그녀가 임신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말하겠다고 협박했을 때 어떻게 했죠? 그녀는 내 가정을 망치려고 했어. 당신이 그녀를 죽였어요.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마치 그곳에 없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장 구석을 바라봤다. 나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었다. 집을 주었다.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것보다 나았어. 하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아이의 어머니를 빼앗았어요. 이름과 집이 당신 손에 피를 가리지는 못해요. 지원이 입꼬리를 올렸다. 모두가 죄가 있지. 당신도 마찬가지야. 미정은 소식을 듣고 고향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병원의 한적한 복도에서 민기를 만났다. 엄마를 미워하지 않니?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민기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엄마, 알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해해요. 엄마는 진실이 두려웠던 거죠. 맞아.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직면하기엔 너무 약했어.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요. 미정은 그를 꽉 안았다. 미안하고 네가 용감해서 자랑스러워. 민기는 경찰이 완전히 봉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옛집으로 돌아갔다. 우물이 발굴된 정원은 이제 강철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준호는 나중에 와서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옛날에 사람들은 나를 우물소년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난 그들이 나를 서지영의 아들로 알아주길 원해요. 준호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리고 진실을 진흙에서 끌어올린 사람으로 민기는 우물 가장자리에 꽃다발을 놓았다. 엄마, 너무 늦었지만 이제 왔어요.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뒤늦은 평온함이 함께했다. 우리는 지원을 계획적 살인, 고의적인 유해 은폐, 그리고 입양 서류 위조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나 경위는 용인 경찰서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선언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번쩍였고 기자들은 일제히 마이크를 단상 쪽으로 내밀었다. 살인 동기는 무엇인가요, 경위님? 한 기자가 물었다. 하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수사에 따르면 지원은 피해자 서지영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그녀가 임신했고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자 지원은 증거인멸을 위해 그녀를 살해한 뒤 집 뒤 우물에 시신을 감췄습니다. 그 후 서류를 위조해 바로 그 피해자의 아들인 민기를 입양했습니다. 공범이 있나요?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지원의 아내 미정 씨는 현재 경찰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4번 독방에서 지원은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작은 철창 창문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가 들어와 그 앞에 앉았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머리를 벽에 기댔다. 하나는 수첩을 열어 큰 소리로 읽었다. 2014년 5월 12일 피해자 서지영이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그녀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부 이웃들은 당신 집에서 큰 말다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당신은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고아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지원이 눈을 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아이가 서지영의 친아들임을 증명하는 DNA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빼앗았는지 이해하십니까? 지원은 쓴웃음을 지었다.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야. 그 여자는 그 아이로 자기 목숨으로 나를 위협했어. 하나가 이를 악물었다.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고 집을 주었어.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그 아이의 친어머니를 죽이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요? 지원은 침묵했다.
하나는 일어섰고 그녀의 눈빛은 강철 같았다. 지원 씨, 당신은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는 매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용인 마을 전체에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빵집부터 주유소, 학교부터 카페까지 모든 곳에서 지원과 민기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그 애가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한 빵집 주인이 손님에게 속삭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맞았던 거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 봤던 거야. 그리고 지원이여 맙소사, 전 그를 존경했었어요. 다른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10년 동안 마을 의회 구성원이었잖아요. 이제 명확해졌어요. 무서운 건 잠꼬대하는 아이가 아니라 피를 숨기는 방법을 아는 어른이었던 거죠. 민기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는 준호와 지은과 함께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사건 파일과 서지영의 공식 사망 증명서 사본이 있었다. 사망 날짜 2014년 5월 12일. 사인, 살인. 어떤 기분이야? 준호가 물었다. 민기는 서류에 어머니 이름을 응시하며 안도감과 공허함을 동시에 느꼈다. 지은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의 어머니는 정체성을 되찾았고 당신은 진실을 되찾았어요. 전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고장난 아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라고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제가 어머니를 잊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걸.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넌 마지막 목격자였고 말할 용기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어. 민기는 준호를 바라봤다. 삼촌이 없었다면 아마 영원히 악몽 속에 묻혀 살았을 거예요. 아니야, 넌 항상 어머니를 찾았을 거야. 그 우물은 혈육의 사랑을 묻기에는 충분히 깊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하나는 검찰청에서 전화를 받았다. 우리는 지원을 살인, 시신, 은닉, 입양 서류 위조 3가지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심 재판은 6주 이내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 민기는 친모인 서지영의 이름으로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아버지 이름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비워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녀는 서류에 놓인 서지영의 사진을 바라봤다. 부드러운 얼굴,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깊은 우물 같은 눈.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날 저녁 민기는 미정을 방문했다. 외곽의 조용한 작은 집, 부엌 창문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다. 미정은 콩수프를 끓이고 있었고 향기로운 냄새가 베란다에까지 퍼졌다. 뭐 좀 먹을래? 그녀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기는 앉았다. 엄마를 원망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저 말하고 싶었어요. 엄마는 저를 키웠어요. 두려워하고 침묵했지만 그래도 저에게 집을 주셨어요. 미정은 목이 메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좀 더 일찍 말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가 널 입양하지 않았다면 아마 내가 살아서 친어머니를 찾지도 못했을 거야. 미정은 울음을 터뜨리며 민기를 꽉 안았다. 엄마를 용서해 줄래?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요. 다만 침묵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미정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게. 일주일 후 지원은 첫 공판에 출석했다. 기자들이 방청석에 빽빽이 들어찼다. 민기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양아버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피해자 민기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지원은 민기를 바라봤고 그의 눈은 무감각했다. 난 네가 짐이라고 생각했지만 네가 내 생각보다 더 잘해냈구나. 감사합니다. 민기가 대답했다. 덕분에 난 더 이상 그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심리 후 하나는 법원 밖에서 민기를 만났다. 알아요? 그녀가 진실된 눈빛으로 말했다. 난 많은 살인 사건을 다뤄봤지만 당신처럼 용감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민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잃을 게 더 이상 없었으니까요. 틀렸어요.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돌려받았어요. 이름, 뿌리, 그리고 진실까지. 민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난 그저 어머니가 살지 못한 삶의 나머지를 살고 싶어요. 준비됐어? 그들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 지은이 방에 고개를 내밀고 미소 지었다. 민기는 거울 앞에 서서 간단한 흰 셔츠의 깃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가볍게 끄덕였다. 이렇게 편안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지만 또 이렇게 준비가 된 적도 없어. 지은이 다가와 그의 마지막 단추를 채워주었다. 자랑스러워요, 민기 씨.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나 때문이 아니라 민기가 작게 말했다. 어머니 때문이지. 용인마을 중앙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부드러운 조명이 객석을 밝혔다. 많은 낯선 이들과 아는 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무대 위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깊은 우물에서의 희망. 민기가 단상에 올랐고 끊임없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시작했고 손이 약간 떨렸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아무도 믿지 않는 꿈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침묵과 두려움, 그리고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들 속에서 자란 아이였죠. 그는 잠시 멈추고 시선을 객석 전체로 돌렸다. 하지만 오늘 저는 비극을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 왔습니다. 제 어머니 서지영은 용감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잊혀질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 재단은 그녀와 같은 사람들, 한부모 여성들, 학대받은 아이들, 아무도 믿지 않는 악몽에 갇힌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이와 저는 전국을 다니며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에서 어머니를 기억할 때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또는 죽은 이의 이름을 말한다는 이유로 맞기도 했어요. 민기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억한다고 미친 게 아니고 진실을 알고 싶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며 누구도 침묵 속에 산 채로 묻힐 자격이 없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고 이번에는 더 깊고 힘찼다. 행사가 끝난 후 민기는 뒷방에 앉아 마이크를 풀고 있을 때 문이 열렸다. 중년 여성이 들어왔고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민기 씨인가요? 네, 당신은요? 전 조윤이에요. 예전에 지원 씨 집 맞은편에 살았어요. 그녀는 사진을 내밀었다. 이게 당신 어머니예요.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제가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민기는 사진을 받았다. 그 안에는 종이꽃 덩굴 옆에 서 있는 서지영이 머리를 높이 붓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을 계속 간직하고 계셨군요? 한 번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찢으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매우 다정했어요. 매일 밤 저에게 인사했죠. 그녀는 아들을 꼬맹이라고 불렀어요. 민기는 움찔했다. 뭐라고요? 꼬맹이가 애칭이었어요. 그녀는 매일 밤 아이를 집에 데려갈 때마다 그렇게 속삭였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민기는 사진을 꽉 쥐었고 목이 메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해요? 지원 씨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기는 창밖을 바라봤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화보다는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더 커요. 그는 한 인생을 훔칠 자격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도 그를 믿지 않고 그게 감옥보다 더 무거운 형벌 같아요. 지은이 그의 손을 잡고 침묵했다. 다음 날 민기는 용인에서 온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보호단체를 대표하고 있었다. 저희는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새 프로그램에서 서지영 재단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정태호라는 변호사가 말했다. 대표 얼굴이 되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떻게요?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실명으로 진짜 정체성으로 서는 거죠. 민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가짜 성씨 뒤에 숨고 싶지 않아요. 저는 민기, 서지영의 아들이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구치소에서 지원은 면회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미정이었다. 지원이 쓴 웃음을 지었다. 왜 왔어? 마지막으로 당신의 눈을 보러 왔어요. 지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미정은 물었다. 후회하는 게 없어요? 더 일찍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이 후회돼. 지원이 싸늘하게 웃었다. 그 아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그건 내가 키운 그림자야. 내 실수를 벌충하기 위해. 미정은 일어났다. 그는 빛이에요. 당신만이 이제 그림자가 됐죠. 몇 달 후 민기는 서울 광장에 섰다. 그곳에서는 목소리를 지키고 정체성을 되찾자란 이름의 캠페인이 열리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수백 명의 실종 여성 얼굴이 인쇄된 배너가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제 이름은 민기입니다. 저는 한때 망상증 환자, 미친 소년, 잊혀야 할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이 항상 표면으로 올라올 방법을 찾는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땅속 깊이 묻혀 있다 해도요.
한 6살 정도 된 소녀가 어머니 옆에서 가까이 다가왔다. 민기 오빠,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가 엄마를 찾은 사람이에요? 민기는 무릎을 꿇었다. 맞아. 내 엄마는 깊은 우물 아래 있었어. 하지만 이제 여기 있어.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저기 사람들이 더 이상 등을 돌리지 않는 곳에도 소녀는 미소 지었다. 저도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요. 제 엄마는 어디 있나요? 모르지만 이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프로그램 후 민기는 수백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중 하나는 부산에 사는 김태준이라는 남자에게서 온 것이었다. 당신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TV에서 당신 이야기를 봤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남편에게 맞아 죽은 사실을 숨겨왔어요.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이제 경찰에 갔습니다. 모두를 위해 용기를 내줘서 고맙습니다. 민기는 편지를 접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민기 씨. 지은이가 뒤에서 그를 안으며 속삭였다. 아니, 난 그저 버려진 아이였을 뿐이야. 그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버리지 않았지. 정말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가 공영방송 로고가 있는 편지를 다시 보여주며 물었다. 그들은 이 이야기 전체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당신은 그저 있는 그대로 이야기만 하면 돼요. 민기는 침묵하며 찻잔을 손에 돌렸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될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도 진실은 묻혀선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민기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제 영화로 만들 거군요. 지은이도 웃었다. 적어도 이 영화는 대본이 필요 없을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이미 충분히 썼으니까. 2달 후 제작팀이 용인에 도착했다. 감독은 강한 예술적 감각을 지닌 중년 여성이었다. 호미려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상을 받은 바 있었다. 이 이야기를 미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 민기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시청자들이 침묵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그리고 용기가 어떻게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하고 싶어요. 첫 장면은 민기가 말을 이었다. 미려가 고개를 끄덕였다. 첫 장면은 바로 그곳에서 촬영하고 싶어요. 지원의 옛집 부지는 이제 마을 소유가 되었다. 우물이 있던 땅에는 이제 작은 정원이 조성되어 하얀 국화와 서지영이 좋아했던 종이꽃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색 화강암으로 만든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서지영 974-2014. 결코 자식을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 민기는 비석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미려와 제작팀은 조용히 있었고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마이크에 담긴 그의 목소리만 들렸다. 엄마 찾았어요. 지은이 그의 손을 뒤에서 꽉 잡았다. 그리고 엄마 대신 살아갈게요. 그는 작게 말하며 허리를 숙여 하얀 국화 다발을 놓았다. 어느 오후 햇빛이 희미해질 때쯤 미정이 기념정원을 방문했다. 그녀는 단순한 갈색 원피스를 입고 씨앗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지은이가 여기에 뭔가 심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민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 심으실 거예요? 보라색 국화, 용서의 색이죠. 민기는 땅을 내려다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용서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직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어. 그럼 씨앗을 심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가 미소 지었다. 두 모자는 함께 무릎을 꿇고 흙을 일구었다. 그들은 과거로 떨어지는 부드러운 눈물처럼 씨앗을 흙 속에 떨어뜨렸다. 며칠 후 민기는 지원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누런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난 사과하지 않는다. 네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네가 여전히 용서를 선택한다면 난 거부할 권리가 없다. 넌 이겼다. 넌 그녀의 아들이고 그녀가 이겼다. 지은이는 읽고 나서 눈썹을 찌푸렸다. 어떻게 할 거예요? 민기는 종이를 반으로 찢어 벽난로에 던졌다. 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과가 필요하지 않아. 그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 것만 필요해. 우물 아래 서지영과 민기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극장은 만석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벽을 따라 서 있어야 했다. 미련은 처음으로 연설했다. 이 영화에는 배우가 없고 특수 효과도 없습니다. 단지 아무도 믿지 않는 것들 때문에 침묵하게 된 한때의 아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민기가 무대에 올라갔고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다시 한번
수백 개의 눈이 그를 향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침묵 속으로 밀려난 모든 사람, 기억하고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이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미쳤다고 불린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래 좌석을 내려다봤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다. 만약 여기 억눌린 기억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기억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진실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진실은 항상 빛을 찾아갑니다. 박스 소리가 파도처럼 길게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한 이메일이 민기의 편지함에 도착했다. 저는 장민희, 피해자 및 아동보호센터의 이사입니다. 저희는 당신에게 진실을 위한 용기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찾도록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당신의 이야기를 중학교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지은이는 다 읽고 나서 그를 돌아봤다. 이게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 이건 기적이 아니야. 민기가 대답했다. 이건 만약 침묵을 선택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래전에 일어났어야 했던 일이야. 1년 후 서지영 기념 정원은 전국 각지에서 온 중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들르는 곳이 되었다. 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비석을 가리켰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저기 서 있는 남자가 시신이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 우물을 파내기로 결심한 바로 그 어린입니다. 민기는 가까이서 듣고 있었지만 끼어들지는 않았다. 한 학생이 물었다. 아저씨, 후회한 적 있어요? 무엇이요? 과거를 파헤친 것, 아무것도 몰랐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민기는 몸을 숙여 물었다. 내 이름이 뭐니? 재민이에요? 만약 내일 누군가 재민이에게 엄마가 없고 아빠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한다면 넌 믿을 거니? 재민이 고개를 저었다. 맞아. 왜냐하면 너는 진실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만약 네 엄마가 더 이상 없다면 그녀도 이름을 불릴 자격이 있어. 그날 오후 민기와 지은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하얀 국화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당신이 처음 엄마는 우물 아래 있어요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가 기억나요. 지은이 속삭였다. 그때는 믿지 않았지만 당신의 눈빛이 저를 떠나지 못하게 했어요. 떠나지 않아줘서 고마워. 당신 어머니가 무슨 꿈을 꾸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용인의 양로원 기록에서 읽었어요. 그녀의 노모를 돌보던 곳이었죠. 그녀의 취업 지원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꿈은 종이꽃이 있는 작은 카페를 열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책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기는 숨을 멈췄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이 미소 지었다. 방금 제 생각을 읽으셨군요. 2년 후 용인 도심 근처 작은 거리 모퉁이에 종이꽃 덩굴 아래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서지영 카페, 꿈이 시작되는 곳. 안에는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웃고 있었고 벽에는 서지영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가슴으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는 한 아무도 잊혀지지 않는다. 민기는 카운터 뒤에 서서 손님인 할머니에게 차를 따르고 있었다. 지은은 창가에 앉아 노트북에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엄마, 민기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엄마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더 이상 우물 아래 아무도 없어요. 모두 밖으로 나왔어요. 창 밖에서 종이꽃 꽃잎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포옹처럼 천천히 떨어졌다. 이 이야기는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상처, 배신, 미쳤다는 낙인에도 불구하고 기억과 진실을 찾는 용기는 항상 빛을 가져옵니다. 민기는 버려진 아이가 일어서서 용서하고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깊은 교훈은 과거와 마주할 때만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고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